시험에 항상 킬러 문항이 되는 그 파트 1930년부터 45년까지 독립전쟁 쭉 정리를 할 건데 삼부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남만주하고 북만주 땅으로 내려온 독립군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각각의 군정부를 수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25년에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만주군벌이었던 장쩌린과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동맹을 체결하여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일본군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만주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만주 군발에 중국군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봉박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중국군과 일본의 동맹 공격을 저항하기 위해서 남만주하고 북만주 지역에 만들어졌던 세 개의 군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합쳐야 돼. 이거를 이제 삼부 통합운동이라 그러는데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견 차이로 인해서 두 개의 통합정부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조직을 전부 다 와해하고 개인 자격으로서 뭉쳐서 통합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혁신의회라고 하는 정부로 나아가게 됐고 어떤 이제 사람들은 조직 단위로 뭉쳐서 통합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만주에는 국민부라고 하는 통합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답니다. 이때 유행했던 게 1정부 1당 1군 체제인데 하나의 정부에는 무조건 하나의 정당만 있어야 되고 그 정당의 예하 군부대 역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외국은 독립운동가들끼리 많이 다퉈서 그래. 그래서 이 혁신의회는 나중에 이제 30년에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게 됐고요.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의 예하 군부대도 하나 한국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총사령관은 누구였냐면 지청천 장군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부에서 만들어진 정당이 있는데 그게 조선혁명당입니다. 이 조선혁명당의 예하 군부대도 조선혁명군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바로 양세봉 장군이었다. 일단 이 조선혁명군은 나중에 만주사변 전쟁 이후에 한중연합작전하게 되면서 영릉가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빤스부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신 그런 군부대였다라는 거. 자, 어쨌든 뭐 남만주하고 북만주 땅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해피해피하게 이제 독립활동하고 있었는데 1931년 일본 대내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군부 세력들은 31년에 만주사변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그러면은 이 만주사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만주 땅을 중국 측은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하고 중국군이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한 까닭을 쓰라 하면은 만주사변 전쟁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북만주에 있는 한국독립군하고 연합작전 전개한 것은 중국의 호로군이라고 하는 군부대였고 32년에 쌍성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33년에는 대전자령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업적을 갖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물론 사도하다 전투도 있어요. 그리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는데 이 의용군하고 연합작전에서 32년에 영릉가 전투, 33년에는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양세봉 장군이 34년에 병에 걸려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력이 약해졌던 군부대예요. 자, 근데 열심히 싸웠으나 32년에 결국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괴뢰 국가가 일본에 의해서 만주 땅에서 수립이 됐죠. 자, 이로 인해서 32년을 기자로 해서 이 만주 땅 전역은 일본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럼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당원들은 이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주사변 전쟁 이후에 이 일본군의 침략을 피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에서 이탈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으로 집결을 하게 돼요. 자, 어디로 집결했다고? 난징. 이때 당시 중국 정부 이름이 중국 국민당 통일정부인데 일단 이제 관내 투쟁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 관내 중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 어디에 들어왔다? 난징에 들어왔다. 자, 그럼 이 관내가 무슨 뜻이냐면 중국 북쪽에 이렇게 생긴 성이 있어요. 딱 봐도 무슨 성?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의 동쪽 이 입구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산해관이라고 통칭을 해. 그러니까 이 산해관 안쪽 중국 본토 땅을 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관내 중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어디다? 난징이다.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난징에 집결을 하게 된 거야. 자, 일단은 사회주의 계열은 빨간색,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자, 일단 난징에서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운영하면서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고 있었는데 김원봉은 마침 잘 됐다 싶은 거야. 2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다 사회주의다 두 개의 조류로 나눠서 따로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던 게 조선인들의 형태였어요. 자, 근데 따로 나눠서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의 단체로 합치는 게 낫겠지. 이전에 국내에서는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단체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 국외에서 어쩌다 보니 난징에서 파랑이들과 빨강이들이 다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파랑이들과 빨강이들의 연합단체인 거대한 민족유일당 단체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의열단 쪽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열단을 추측으로 난징에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단체가 국의 최대 민족유일당 조직인 민족혁명당이다. 민족혁명당. 만들어진 연도는 난징에서 35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 색깔을 뭐를 섞었지?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래서 민족유일당 성격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잘 나갔을 때는 회원 숫자가 3,500명에 육박했던 어마무시한 규모의 민족유일당 단체야. 자, 그럼 여기에 가입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조선혁명당이에요. 조선혁명당. 자, 그럼 여기서 주의. 이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던 건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이죠. 지청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저기 북만주의 혁신후회가 만든 한국독립당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단원들로 이게 만들어진 건가? 그러니까 여기 그럼 봐봐. 미안해, 말 잘못했다. 자,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남만주의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이 중국 관내로 도망쳐 오게 되면서 이 민족혁명당에 들어온 거가 아니죠. 왜 그러면 이제 수장이 지청천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청천의 북만주 혁신회가 만든 한국독립당이 중국 관내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름을 조선혁명당으로 교체해서 민족혁명당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심해예요. 심해. 그러니까 여기를 좀 깊게 파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많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가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자,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 후에 한국독립당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름 뭐로 바꿔서 들어온다? 조선혁명당으로 바꿔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조선혁명당 아래다가 이렇게 쓰면 좀 좋겠네. 이전에 있었던 북만주 지역에 한국독립당 이렇게 이제 좀 여기 써놓고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민족주의 단체가 더 있어요. 자, 이거 외워야 돼. 자, 어떤 정당이냐면 이제 한국독립당이야 또. 그럼 또 이 한국독립당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개의 정당과 조직으로 난립되어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1930년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개의 조직이 난립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조직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 조소왕의 건의에 따라서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개의 조직을 하나의 정당으로 엮어요. 이렇게 해서 30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정당 이름도 한국독립당이야. 즉 이 말인즉슨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혁신후회 쪽에서 만든 북만주 한국독립당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3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하 정당이 한국독립당이 같은 이름인데 다른 단체가 같은 연도에 똑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상하이 한국독립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의 수장은 조소왕이에요. 조소왕. 일단은 잘 들어봐. 원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본청사가 어디 있었지? 상하이에 있었어. 근데 이 상하이가 상해사변 전쟁으로 인해서 32년에 일제손에 넘어가게 돼. 그럼 임시정부 사람들은 상하이에 계속 머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항저우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항저우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 김구 선생님을 의열단 단체 기본봉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난징에 우리가 민족유일당 단체를 만드는 건데 김구 선생님도 합류하시지요 라고 제안한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래서 김구는 임시정부를 유지하려는 쪽이기 때문에 자기는 올라갈 수 없어도 자기 밑에 있는 한국독립당 당원들 중에 가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난징으로 올려보내겠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김구가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한국독립당 당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김원봉이가 뭐 난징에서 민족유일당 단체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할 의지 있는 사람, 이러니까 이제 조소왕을 비롯해서 몇 명 딱 손들어.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정당인 한국독립당이 민족혁명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징으로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하정당 한국독립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신한청년당, 그 다음에 이제 미주 대한독립단 이렇게 있는데 총 어쨌든 5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만든 국외 최대 민족유일당 조직이 뭐다? 민족혁명당이다. 방금 얘기한 그 두 단체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 판서된 거나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봐봐. 항저우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정당이 유일하게 한국독립당 하나였는데 이 한국독립당 정당원들이 난징에 있는 민족혁명당 가입하기 위해서 대거 다 이탈을 해버렸지. 그럼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정당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항저우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은 정당 없이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정당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는데 중국 국민당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돼. 민족주의 계열이겠지? 김구가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7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민족혁명당을 만들자고 주장한 건 어떤 단체였지? 의열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 의열단의 힘이 센 조직이었던 거야. 민족주의자들은 입김도 못 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선에 불만을 느낀 이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37년에 김구 선생님이 있는 항저우로 다시 내려가자 해서 대거 다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파랑이들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어떤 색깔 애들만 남아? 빨간색 애들만 남겠죠. 그래서 37년에 난징에 있었던 민족혁명당은 이름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이름을 뭐로 교체하냐면 순수 사회주의 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교체하게 돼.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이 창립이 됐을 때 조선혁명당이 창립된 지역 난징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3개의 단체가 더 있었어. 사회주의 단체가. 자, 그러면 총 4개의 단체가 있었다는 건데 4개의 단체가 따로 나뉘어서 활동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야. 하나의 연합체로 활동하는 게 효과적이야. 하나의 연합체로 활동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난징에서 있었던 4개의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해서 거대 사회주의 연합단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37년 이후에 난징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 사회주의 연합단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기 항저우로 이제 내려갔는데 민족주의 계열의 3개의 정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여기 항저우가 일제 공격에 의해서 함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항저우에 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통일 정부 수도인 난징으로 다시 민족주의자들이 임시정부 임원들과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근데 딱 오니까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거대 연합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활동 준비 중이더라. 그럼 민족주의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이렇게 3개의 단체로 난립되는 게 좋아? 하나의 연합체로 합치는 게 좋아? 똑같이 하나로 합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이 3개 정당을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로 합쳐지게 돼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파이팅! 나한테 하는 소리. 그러면 37년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내가 난징에 가서 독립운동하려고 해. 사회주의 계열이야. 그럼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돼? 조선민족전선연맹. 민족주의 계열 사람이야. 그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37년에 중국과 일본의 전쟁,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잖아. 이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되게 돼. 그럼 이 난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계속 난징에서 거처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어디로 이제 막 이렇게 도망치게 되냐면 결국 이제 우한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38년에 우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여기 중국 관내까지 온 목적은 일제를 상대로 항일전 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적군들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일 목적의 연합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연합단체는 만들었으나 그 밑에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군부대는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의열단 단장 김원봉하고 장제스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최초의 항일부대가 조선의용대다라는 거. 자, 일단 이 조선의용대의 성격 외워야 돼. 일단 첫 번째,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부대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최초로 중국 지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항일 목적의 조선인 군부대였다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예요. 관내가 중국 본토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중국 본토 땅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중국 정부의 후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제 군부대가 조선의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혼자 화면 조정하고 그냥 촬영하고 힘들어 죽겠네. 자, 아무튼간에 이 조선의용대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김원봉, 부사령관은 이제 윤세주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대부분 다 의열단 단원들로 구성돼 있단 말이야. 이 의열단을 장제스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죠. 그럼 이제 너네가 장제스야. 그럼 후방에 보내, 전방에 보내? 후방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후방에서 계속 선전활동 및 포로 신문 이런 것만 담당하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는 항상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배려였던 거지. 그러니까 워낙에 이 조선의용대 단원들을 아끼다 보니까 이 전방에 나가서 일제를 상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일제를 상대로 하면서. 그래서 후방에 배치한 건데 이게 이제 받는 사람이 배려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배려라고 이제 느끼는 거야. 이분들이 여기 중국 관내 땅까지 온 이유가 뭐야? 목숨 걸고 항일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항일전은커녕 맨날 이제 뒤에서 막 라카칠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느낀 조선 의용대 단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돼. 자, 이거 이제 중위 세계사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중국에도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여당인 중국 국민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있단 말이야. 이 중국 공산당은 그 유명한 누가 이끌게?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끌어.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국민당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럼 국민당의 장제스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마오쩌둥 군부대가 일제하고 싸우면서 빨리 죽기를 바라겠지.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 의용대하고 다르게 최전방에다 배치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 군부대는 어디서 싸우고 있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제 전방에 해당하는 예난 지역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군부대는 예난 지역 가서 목숨 걸고 항일전 하고 있다는데, 의용대 단원들이 후방에서 선전 활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전방인 예난 가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군부대하고 합작 항일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조선 의용대 단원들 80%가 무단 탈영을 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자, 일단 이 예난 도착하기 전에 어떤 산부터 거쳐야 되냐면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산부터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선 타이양산에 도착을 했고 했음과 동시에 타이양산에서 조선의용대 조직 이름이 개편이 되게 돼. 뭐로 개편이 되게 되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 화북지대로 이름 개편했을 때가 41년이야. 총사령관은 윤세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여기 가운데 화이어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이 화이어강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타이양산이 요쯤에 있거든. 어디에 있어? 화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의미가 조선의용대가 화북에 있다라는 의미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자, 아무튼 윤세조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만나고자 했었던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군부대를 타이양산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군부대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팔로군이라고 얘기해. 자, 왜 이름이 팔로군이냐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하고 항일전 목적으로 합친 상태라 그랬잖아.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8번째 예하 군부대로 들어가. 그래서 8팔자 써서 팔로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다 이제 군사기지를 쳤으니까 주변에 순찰을 돌아야겠지. 근데 순찰을 도는데 호가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만나요. 그래서 일본군을 소탕하고 온 거야. 이게 41년에 있었던 호가장 전투 사건이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독립군 군부대가 어떤 독립군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이양산에 있다는 것을 일제 군부 세력이 알게 돼. 자, 게릴라전 잘하는 이 군부대가 중국 관내에 있다는 것만큼 부담이 느껴지는 건 없었어, 일제 군부대한테. 그래서 타이양산에 있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말살하기 위해서 40만 정도 되는 일본 대군이 타이양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총사령관이었던 윤세주가 어떻게든 동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미끼가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총사령관인 윤세주 장군이 사망한 전투는 반소탕전 전투라는 거 꼭 구분하실 것. 이거 호가장 전투라고 이제 낚시선지를 선생님들이 많이 내신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세주 장군의 희생 덕분에 타이양산에서 탈출을 성공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직의 이름을 42년에 개편을 하게 되는데, 군부대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을 하게 돼. 조선의용군. 뭐 이제 최창익이라든지 김무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사들이었고, 김무정. 자, 그리고 이제 예난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조선의용군은 예난에서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군정부로 새롭게 재개편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군이 예난 지역에서 만든 군정부 이름은 조선독립동맹이다. 조선독립동맹 42년. 주석은 누구였냐면 국어학자 출신의 김두봉 주석이었어요. 김두봉. 자, 일단 이 조선 독립동맹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서 어떠한 나라를 수립할 건지에 관련된 방향성을 담은 건국강령 문서를 이제 제창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이들에 따르자면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국가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는 재산과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정치로서의 뭐 균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땅을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일제 친일파 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싹 다 국유화 조치 시킨과 동시에 이거를 인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토지 분배에. 그럼 경제로서의 평등한 삶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국민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겠대요. 그래서 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거는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교육에서의 평등을 이룩하겠다는 건데, 자, 너네들이 이제 별표 쳐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야. 자, 건국강령 사료를 볼 때 국민 의무교육 제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애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독립동맹 건국강령 사료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사료인 삼균주의 사료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예하 군부대인 조선 의용군은 그들이 원한 대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군부대인 팔로군과 광복 직전까지 합작 항일전 하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한 땅에 들어와서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조선 인민군의 핵심 주력 군부대가 되게 돼요. 조선 의용군은. 자, 그러면 80%가 위쪽 올라가서 이런 역사를 썼다면 나머지는 몇 퍼센트 남았어? 20% 정도 남았잖아. 그럼 20% 의용대 단원들 갖다가 김원봉이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국군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국군부대 안으로 20% 단원들을 이끌고 들어간 게 조선 의용대 20%에 해당하는 역사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80%는 이렇게 가고 20%는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내 민족주의 운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인 민족주의 단체인데요.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지? 상하이. 근데 상하이가 32년에 상해사변 전쟁으로 함락이 되게 돼.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거처지를 잠깐 어디로 옮겼다? 항저우 그리고 난징으로 옮겼는데 난징도 함락되게 되자 중국 국민당 통일정부의 수도가 난징에서 충칭으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장제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중국 국민당 정부 따라서 충칭으로 거처지를 옮기게 돼. 자, 이렇게 해서 40년에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얘기해. 자, 40년 활동할게. 40년에 충칭에 도착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은요. 정당을 새롭게 또 개편을 하게 돼. 자, 한국독립당을 재건해요. 한국독립당 재건.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정당 이름이 한국독립당이었잖아.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좀 정리할게.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19년에 여러 개의 정당 조직이 있었어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한청년당이었고. 근데 여러 개의 정당과 조직으로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끼리 뭐 하더라? 내부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조직끼리 싸움하는 거 방비하기 위해서 조선왕의 건의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정당을 조직을 하나로 뭉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통일정당이었잖아. 근데 이 한국독립당이 35년에 민족혁명당 가입하겠다고 쑥 난징으로 가버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산하정당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35년에 새롭게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년 되게 되니까 민족혁명당의 의열단 중심 노선에 불만을 느낀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임시정부 산하정당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식구가 많이 는 거지. 한국국민당도 있고 민족혁명당 가입했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독립당도 있겠고 지청천에 조선혁명당도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들이 난징에 딱 가니까 김원봉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단체들은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임시정부 산하에 세 개의 정당으로 쪼개져 있지 말고 하나로 합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였잖아. 줄여서 황광연이라고 난 얘기해. 자, 그리고 이들은 40년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가지고 다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원래 이름이 한국독립당이었잖아. 임시정부 산하정당 이름이. 다시 한국독립당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한국독립당이 재건되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 얘는 하실랑가 모르겠는데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국군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군부대 이름이 한국광복군이다. 윤봉길 의사 의거 사건 이후에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해주겠다라고 약조를 해.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장제스한테 가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 국군부대 한국광복군을 만들기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장제스가 이 임시정부 지도부들이 60, 70대 양반 출신의 꼰대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서 군부대 만들어주기 되게 싫어했어. 근데 약속은 했기 때문에 만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44년까지 한국광복군 국외주 준순항이라는 문서를 바탕으로 이 44년까지 작전 통수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광복군은 국민당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부대야. 총사령관은 누구냐면은 지청천 장군. 지청천.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40년에 4차 개헌 헌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3차 개헌이 27년에 집단 지도체제였지. 자, 에블바리 국무위원 다 같이 국무위원하고 다 같이 집단지성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 보세. 이게 3차 개헌한 집단 지도체제였는데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제라고 해서 주석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이 주석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임시정부 행정일을 싹 다 주관하는 거. 그래서 이 주석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
자, 그리고 이제 41년대 임시정부 활동 갈게요. 41년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기 시작해. 한국 광복군은 이 소식 듣고 굉장히 기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빨리 연합군 동맹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 의사를 보여야 돼. 그래서 일본과 추축국 동맹인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게 41년 때 있었던 일이야. 전쟁을 선언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1년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 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를 어떤 방향성에 입각해서 만들 것인지 그 강령서가 나와야겠죠.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작성했는데 그중에 채택된 건 조소왕 선생님이 쓴 삼균주의 건국 강령이에요. 삼균주의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세계의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가 정치에서의 균등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에서의 균등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측면에서의 균등함. 그래서 내가 이거랑 비슷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에서의 균등함, 경제에서의 균등함, 교육에서의 균등함이잖아. 근데 내가 뭐 갖다 구분하라 그랬어? 사료 구분할 때 국민 의무교육제도,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료면 조선 독립동맹 사료고, 언급 안 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또는 삼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소왕이 쓴 삼균주의 건국강령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42년에 손님이 찾아와요. 의용대 단원 80%가 애난을 향해서 집단 탈영을 했을 때 나머지 조선 의용대 20% 단원을 이끌고 김원봉 선생님께서 여태 한국광복군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총 3지대까지 있는데 1지대가 충칭에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한국광복군 1지대 부사령관 직책에 앉은 게 사회주의자 김원봉이다. 그래서 42년 이후에 민족유일당 성격을 한국광복군이 띠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43년으로 넘어갈게요. 43년에는 영국이 바빠.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인도하고 미얀마가 독립전쟁을 일으켰거든.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을 돕기 위해서 후방전선에서 포로 신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활약을 했던 게 한국광복군의 업적이다. 44년은 5차 개헌이 통과가 되게 돼요. 다섯 번째 개헌안인데, 주석 혼자서 임시정부를 이끄니까 역부족이야. 그래서 주석 밑에서 주석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주석이라고 하는 직책을 둬요. 이게 주석 부주석제인데, 그럼 주석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야? 김구. 부주석 자리에 앉은 사람 김규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5년 들어가게 되면 미국 OSS 첩보부대라고 있어요. 이게 CIA의 전신이 되는 군부대인데, 한국 광복군하고 중국 관내 지역에서 같이 연합훈련을 한 뒤 45년 8월 29일자를 기점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이 국내 진공작전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계획됐다고 원래? 45년 8월 29일로 계획됐다고. 그럼 생각해봐. 왜 8월 29일일까? 이 8월 29일이 우리나라 주권이 일제에게 넘어간 날이야. 경술국시 36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남단의 오키나와 섬을 점령한 뒤 여기를 전초기지 삼아서 조선 땅을 해방시키는 작전. 이거를 국내 진공작전인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한 대씩 맞은 히로히토가 항복할 것 같은 거야, 일본 천황이. 그래서 이 작전 시행해야 되잖아. 그래서 9일 앞당긴 8월 20일에 작전 시행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문제가 8월 15일 날 일왕이 무조건 항복선을 함에 따라서 이 작전 해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그래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 광복군의 해방 이후에 남조선 땅에, 예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 의용군은 해방 후에 북쪽 땅에, 이 두 개의 군부대가 내전으로 충돌한 게 6.25 한국전쟁 사건이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 그러니까 이 작전의 별명이 독수리 작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의 군부대 얘기할게. 만주 지역에서는 조선의 군부대인 항일 유격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었어요. 항일 유격대. 자, 그리고 이 항일 유격대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군부대하고 합작 항일전을 했었는데, 이 두 개의 군부대가 나중에 33년에 합쳐지게 돼. 자, 이렇게 해서 합쳐진 게 동북인민혁명군이야. 자, 그러면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독립군들을 왜 동북인민혁명군이라 그럴까? 애당초에 이 동북이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동북쪽에 있잖아. 그지? 만주 지역을 말하는 거야, 동북이.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민혁명군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조직의 이름이 36년에 뭐로 개편되게 되냐면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되게 돼.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시죠? 뭐 일성이, 김일성.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의 일부 단원들이 함경도 지역 내려와서 민족주의자들과 민족유일당 단체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족유일당 단체예요. 사회주의 결과 민족주의, 함경도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의 대표적인 업적이 뭔지 알아? 김일성을 신격화한 보천보 전투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 현강 시간대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보천보 전투 뭐 솔방울로 슈루탄 만들어서 일본군 격파하고 나온 전투다 뭐 그런 설화가 있는 전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4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승만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한인들도 어서 빨리 미국을 도와 일제를 패망시켜 우리나라 광복을 앞당겨야 되잖아. 그래서 재미한족 연합회라고 하는 한인 조직을 만들어 41년에. 그리고 이 재미한족 연합회의 산하 군부대 이름이 한인 국방경비대예요. 별명은 호랑이 군부대라고 해가지고 맹호군이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습니다. 42년 2월 15일 날 창상이었고요. 넵코 작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군사 이끌고 쳐들어가려는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44년에 아이고 힘들다. 44년에 경성, 서울 경성이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경성. 거기에 이제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준비단체를 만들게 된 게 사회주의자 여운형과 민족주의 계열의 안재홍 선생님이에요. 이것도 역시 민족유일당 조직이야.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님이 44년에 일본 도쿄를 우연찮게 놀러 가게 되는데 일본 도쿄가 폭격을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조선은 해방되겠구나. 그럼 해방된 조선 땅에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준비 조직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조선 건국동맹이고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다음 시험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핵심적인 업적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정통성과 권한, 행정권과 치안권을 그대로 이 조직이 이양받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조선 건국동맹, 예난에 있으면 조선 독립동맹, 충칭에 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아유 이제 다 왔다.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44년 1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난 카이로 회담입니다. 자, 이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인데 각 나라의 대표도 잘 외워놓을 거. 미국 대표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미국이래. 중국 총통 장제스예요.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한 민족들을 일왕이 항복선언하는 순간 독립을 시켜주자는 제안을 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카이로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 독립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즉각 해방을 시킬 경우에 해방 이후에 한반도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공산화 될까봐 그런 이제 위험성이 없고 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적절한 시기, 인도 코스라 그러는데 이게 사료에서 포인트야. 적절한 시기에 한민족들을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약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즉 45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의 얄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소련 땅이야. 거기에서 이제 얄타 회담을 하게 되는데 참석한 나라는 미, 영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수상 처칠, 소련의 당서기장 스탈린이 만났어요. 자,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스탈린이 독일하고는 싸우고 있는데 소련이 일본하고는 안 싸워. 일본도 빨리 이제 싸워서 이제 패망시켜야 2차 세계대전 끝날 거 아니야.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소련 땅에 가게 된 거고요. 미국, 영국 대표가. 그리고 이제 38도 군사분계선 논의를 처음 하게 되었다. 자, 일단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남조선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체는 미국이 와서 담당하도록 하고 북조선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체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담당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럼 일본군 무장해체를 명목으로 두 나라의 군부대가 동시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꼴이 되게 되지. 그럼 이 두 나라가 서로 이 한반도 땅에서 뭘 일으킬 가능성이 커? 군사충돌. 그래서 양국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38선을 긋겠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권을 미국, 중국, 영국, 소련이 이양받아서 한반도의 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정부가 수립되며 안정적으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35년에서 40년까지 대신 통치를 하자라는 신탁통치 결의안도 이때 당시 나오게 돼. 45년 7월 독일을 패망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일본이야. 그래서 독일의 핵심 도시인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국제회담이 포츠담 회담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요. 루즈벨트가 얄타 회담 마치고 내추럴로 저세상 가시기 때문에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서거하게 될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영국 똑같아요. 처칠, 그 다음에 소련 똑같아요. 당서기자 스탈린, 중국 똑같아요. 국민당 총통 장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본에게 일본 너네는 끝났어. 이제 조건 달지 말고 항복해라고 하는 무조건 항복 요구를 포츠담 회담에서 하게 됐는데 이러함은 이제 전범행위 같은 문서 없애기 위해서 항복을 지연시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카이로 회담 재확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일왕이 항복을 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일본애들이 점령하고 탈취한 모든 지역을 본래 민족에게 돌려주기로, 즉 조선을 독립시켜주기로 재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떨어지고 8월 15일 날 일왕은 조건 없이 항복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입각해서 이날이 무슨 날이 돼? 우리나라의 독립의 날, 광복의 날이 됐다라는 거. 끝.